나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자주 마르그리트를 만난 사실이 생각난다. 그녀는 반드시 날마다 훌륭한 두 필의 말이 끄는 파란 빛깔의 조그마한 유괴마차를 타고 오곤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녀가 속한 부류의 여성으로서는 지극히 드문 일종의 기품을 그녀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단 그 기품은 그녀의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으로 한층 돋보이고 있었다. 기실 이 같은 가련한 여성이 외출할 때는 을에 누군가가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이런 여성들과 동행하여 비밀의 정사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돌아다닐 바보도 없고, 그렇다고 그녀들은 홀로 다니기도 외롭고 적적해서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비참한 생활을 하여 마차를 갖지 못한 여자라든가, 왕년에는 멋진 여자로 퍽이나 화려한 이름을 떨쳤으나 이제는 이미 퇴물이 된 늙은이들을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마차의 주인인 그녀에 관해서 무엇이든 소상하게 알고 싶은 이가 있다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여성들을 붙들고 서슴없이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르그리트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 샹젤리제 거리로 나왔다. 겨울철에는 큼직한 캐시미어의 숄로 몸을 감싸고, 여름날에도 매우 산뜻한 옷차림을 하며 되도록 남의 눈을 피하듯 얌전히 마차를 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즐기는 산책길에서 낯이 익은 숱한 사람들과도 마주치게 마련이지만 아주 드물게 어쩌다가 자신도 무심코 미소를 보낼 뿐이며, 그것도 마치 공작 부인에게라도 하는 듯한 서로 당자끼리밖에 알 수 없는 미소였던 것이다. 그녀는 동료 여성들이 의뢰하듯 원형광장에서부터 샹젤리제의 어귀 사이를 산보하는 일이라곤 없었다. 두 필의 말은 그녀를 곧장 숲까지 태우고 갔다. 거기서 마차에서 내려 1시간가량 둘레를 산책하고는 다시 마차를 타고 서둘러 귀로에 오르곤 하는 것이었다. 가끔 눈에 띈 이 같은 전경의 하나하나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아름다운 미술품이 산산조각난 것을 애석히 여기는 듯한 심정으로 이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사실 마르그리트만큼 아름답고 매력있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키가 지나치리만큼 컸고 체형도 마른 편이었으나 그녀는 간단한 옷 매무시 하나로 그 같은 결점을 교묘하게 가리는 술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끄트머리가 땅바닥에 다을락말락하게 늘어진 캐시미어의 숄은 좌우로 비단옷의 폭넓은 자락을 살짝 드러내 보이며, 두 팔을 끼워서 가슴께에 댄 두터운 머프에는 정교하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아무리 까다로운 감식가가 보아도 한 점 결점이라고는 없는 모습이었다. 얼굴 또한 기막히도록 훌륭하고 아주 작아서 미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친이 각별히 정성 들여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말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이 우아하고 갸름한 달걀 모양의 얼굴에 두 개의 검은 눈동자를 그려놓고 거기에 그림으로 그린 듯한 활 모양의 맑은 눈썹을 그린다. 거기에 눈을 내리깔면 두 볼의 장밋빛의 그림자를 들이우듯 기다란 속눈썹으로 눈을 덮고 품위 있고 영리한 듯 날이 선 코를 그린다. 그 콧구멍은 육감적인 생활에 대한 격렬한 동경으로 얼마간 불룩해져 있다. 나아가서 입가 모양을 좋게 그려 입술을 부드럽게 풀어놓고 거기에 우윳빛 같은 새하얀 이빨이 드러나게끔 한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직 아무도 손댄 일이 없는
마치 복숭아를 감싼 벨벳 같은 가는 털로 살갗을 채색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이 매혹적인 용모를 거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검은 구슬과도 같은 칠흑의 머리카락은 타고난 것인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되 크게 물결쳐 이마 위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뒤로 늘어졌으며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귓가의 끄트머리에는 하나에 4-5천 프랑이나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가 2개나 늘어져 반짝이고 있었다. 그토록 정열적인 삶을 살아온 마르그리트였는데도 그 얼굴에는 참말이지 소녀처럼 순진하면서도 천진난만한 표정이 남아있는 것은 웬 까닭일까.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되 그것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그리트는 비달로 하여금 그리게 한 자신의 훌륭한 초상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화가야말로 그녀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유일한 화가다. 그녀가 죽은 뒤로 이 그림은 한동안 내 곁에 있었으므로 마음껏 음미할 수 있었는데 참으로 놀랍도록 생생히 그려져 있어서 내 기억에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여러모로 이 그림 덕분에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 나오는 사실 중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성의 에피소드 많은 일생을 서술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우니 지금 적어놓기로 하자. 마르그리트는 연극의 첫날 공연을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관람하러 갔다. 그러고는 밤마다 극장 아니면 무도장에서 세월을 보내곤 했다. 신작이 상연될 때마다 어김없이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라고 할 만큼 아래층의 높직한 특석에는 3가지 물건이 가지런히 놓이게 마련이었다. 오페라 글라스와 봉봉 봉지와 동백꽃 다발. 동백꽃은 한 달에 25 동안은 흰 빛깔이고 나머지 5 동안은 분홍 빛깔이었다.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빛깔을 바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나도 이렇게 쓸 뿐이지 그 이유는 전혀 모른다. 동백꽃의 사연에 관해서는 그녀가 가장 열심히 다닌 극장의 단골 손님과 그녀의 애인들도 나처럼 알아차리고 있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마르그리트가 동백꽃 아닌 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일은 없었다. 그러더니 그녀의 단골인 바르종 꽃가게의 여주인이 마담 커멜리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어 그것이 그대로 세상의 통칭이 되고 만 것이었다. 그 밖에도 파리의 어느 일부 사회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마르그리트가 멋진 젊은이들의 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도 공공연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었고 사나이들도 그 사실을 자랑 삼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서로가 만족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그러더니 새해쯤 전에 박네르행의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어느 외국의 늙은 공장 말고는 일체 교제하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그 늙은 공작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녀를 과거의 생활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썼고 흔쾌히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던 모양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들은 일이 있다. 1842년 봄, 마르그리트는 몸이 쇠약하여 아주 극도로 여위어 버려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팡네르의 온천으로 요양하러 갔다. 그런데 그 온천의 요양객 가운데 공작의 딸이 있었다. 공작의 딸은 마르그리트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을 뿐더러 남의 눈에
자매로 오인되리만큼 닮은 생김새였다. 그러나 공작의 딸은 신병이 이미 폐결핵의 3기까지 이르러 있어 마르그리트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사하고 말았다. 누구나 자기 마음의 일부를 묻어버린 고장은 떠나기 어려운 것으로 공장 역시 이 팡네르를 떠나기 섭섭하여 하루 또 하루 체제 기간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득 거리에서 마르그리트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공작은 마치 딸의 망령이 헤매는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녀에게 다가서자 불쑥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하였다. 그러고는 그녀가 누구이며 어떤 몸인가를 묻지도 않은 채 무조건 죽은 딸의 현신처럼 만나보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르그리트는 한 명의 몸쪽만 데리고 팡네르에 온 것이고 또 별로 신변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없었으므로 늙은 공작이 청하는 대로 그 소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팡네르에는 그녀의 정체를 잘 아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정식으로 공작을 찾아가서 고티에의 정체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노인에게는 여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그녀가 죽은 딸을 닮았다는 인상을 싹 가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젊은 여성은 노인의 마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가 더 살아감에 필요한 오직 하나의 의지할 존재가 돼버렸던 것이다.